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곡구에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 호텔에서 강연하게 되는 게 처음입니다. 호텔 이름이 참 좋네요. 처음에 모르고 봤는데 아리랑 힐이라는 게 아리랑 고개라는 뜻이겠죠. 예. 정감어린 명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면서 날이 추워서 계셨을 텐데 추우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호빵 생각나십니까? 저는 추우면 촛불 생각납니다. 주로 촛불을 더웠을 때 든 적보다 추웠을 때 든 적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촛불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면 거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네요. 1년 됐습니다. 어느덧 1년, 수많은 일들이 지나간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촛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저께 어떤 강연에 갔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촛불은 끝났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광장에 모인 촛불은 흩어졌지만 그 촛불은 지금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켜져 있고 필요할 때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조망해 볼 지점이 많은 촛불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가리켜서 촛불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엄격하게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혁명의 조건을 다 구비한 건 아니었지만은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낸 것, 또 혁명적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렇게 불러지고 있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이 11월 15일이죠.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났는데요. 아까 뭐 신문지 깔고 누웠던 것도 국정감사 현장이었습니다. 작년 국감 전에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지만 작년 9월만 하더라도 K스포츠 미르재단이 과연 대통령의 강압과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뭐 9월 달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아무나 함부로 못하는 얘기를 당이 작으니까 얘기를 함부로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평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맨 마지막 날은 청와대 국정감사였습니다. 10월 21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봉근, 이재만, 안종범 뭐 이런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10월 2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국정감사가 중단되고 노회찬을 속기록 사과하라, 속기록 삭제, 뭐 윤리위원회 회부 뭐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10월 24일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JTBC에서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연설하던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 날 10월 29일입니다. 그 주 토요일 날 촛불 행사가 열린다고 누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모일 것인가. 그래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누가 저보고 나오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저는 자발적으로 구경하러 갔습니다. 예감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한 5천 명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2만 명이 와 있었습니다. 정치인도 별로 안 왔습니다.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한마디 이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정치인에게 마이크를 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3명이 이재명 시장하고 저하고 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끝날 무렵에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또 모인다라고 안내방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나올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걱정스럽게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갔었습니다. 또 갔는데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만이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11월 12일입니다.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100만 명 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100만 명 모였습니다. 저는 100만 명이 모인 집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87년 6월 항쟁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100만 명이 모이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2주 만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만드느냐. 근데 모인 사람들은 다들 모여서 제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정보를 갖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유리창 한 장은 안 깨졌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평화적 집회가 가능했느냐. 그 집회가 11월 12일 날 처음 100만 명을 기록한 이후로 100만 명 이상 모인 집회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겨우 내내 촛불이 한반도를 달구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평가할 걸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시민의 힘, 국민의 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조항이 살아 움직이는 그 힘을 촛불 광장에서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국민이 위대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거듭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아니었으면 모든 일은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데까지 몇 개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국회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설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금의 국회는 정권이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정당들이 완전히 다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한 당이라도 확실하게 반대하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키려면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키려면 5분의 3이 동의해야 됩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3이 동의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3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특검법안이 어떤 법안입니까?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박근혜를 수사하는 현역 대통령 박근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설치안이 새누리당 동의해야 통과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촛불 광장에 모인 우리 국민들의 힘, 그 힘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는 두 단계의 고비가 있었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기 한 달 전 11월 9일경만 하더라도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11월 12일 그 당시에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하려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새누리당 빼면 169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뺀 나머지 사람들, 민주당이라거나 국민의당이라거나 정의당 다 동의할지도 의문스러웠지만 그렇다 치고 그래도 169석밖에 안 됐습니다. 131석의 새누리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나가면은 오늘은 매일 숫자 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169다, 180이다, 190이다, 어떤 데는 200 넘었다. 어느 날 가면은 국민의당 쪽에서 몇 명 빠졌다더라. 뭐 이런 이상한 소문까지 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결국에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될 때 놀랍게도 234명이 찬성했습니다. 결국에 새누리당에서 60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의석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찬성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설득해서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마음을 며칠이라도 이렇게 움직인 것은 바로 촛불 들고 눈 부릅뜨고 광장에 모였던 우리 국민들의 힘, 그 힘이 전달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던 거예요. 이거 안 했다가는 탄핵 안 시켰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 3월 11일입니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결정문 요지입니다. 그 말을 듣기까지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말까. 사실 촛불 초기에 저한테 누가 이게 결국에 헌법재판소까지 통과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통과될 것 같으냐, 헌법재판소 사정을 좀 당신은 조금 소상히 알 테니 한번 말해봐라라고 저에게 물었다면 저는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4년, 5년씩 헌법재판관을 해온 분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판결 속에서 그분들의 성향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9명 중에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또 1명이 약간 중간에 가까웠습니다. 나머지 7명은 보수였습니다. 모든 판결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강력히 견제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중에 절대다수가 이명박 박근혜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박근혜 탄핵 결정에 찬성할 거라는 생각을 참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한 명은 1월 31일자로 정년이 되어서 물러났고 나머지 8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촛불혁명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 대개 이런 사태에서 벌어지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닉슨이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사임하는 과정은 전부 다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법과 절차에 의해서. 미국 시민들은 촛불 들고 길거리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안 되다가도 결국엔 됐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물러났습니다. 아니면 어떤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4.19 때처럼, 그리고 최근에 오렌지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다 다른 나라에서 주로 벌어지는 그런 시민혁명들, 벨벳 혁명이다 이런 것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군중들이 봉기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대통령궁으로 몰려가가지고 끄집어내거나 도망가거나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 바깥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법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절차대로 안 되니까 사실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으면은 일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으면은 초기부터 그런 탈법적인 행위가 검찰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특별감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더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되거나 민정수석이 제대로 활동했으면 그걸 최순실의 청와대 드나드는 전횡을 가로막았거나 모든 것이 제대로만 작동됐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도 않거나 벌어지더라도 이 커지지도 않고 미리 사태가 해소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드러난 이후에도 9월 달에 8월 달에 7월과 8월 달에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9월 초부터 정치권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K스포츠 사건, 미르 사건, 정유라 사건을 마지못해서 국회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야당들이 막 따지고 들쑤셔가지고 겨우 검찰이 움직여서 마지못해서 이 사건을 배당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형사 8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은 특수부에 배당해야 되는데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고 그냥 술 먹다가 싸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형사 8부란 거는 뭐든가 하면 가장 작은 사건을 형사사건 다루는 데입니다. 고등학생이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시비 붙어가지고 난 사건 이런 사건 다루는 데입니다. 초임검사가 배치되는 곳이에요. 초임검사 2명이 배치된 그 형사 8부에 이 사건을 맡겨놓고 2달을 끌었던 겁니다. 수사될 리가 없죠. 아무도 안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일어나고 100만 명이 모이니까 그때서야 이 사건을 특수부로 가져와가지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 40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베테랑 검사 40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수사 의지가 없고 수사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모여서 수사하게 만든 겁니다.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국민들이 촛불에 모여 있는 것은 법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촛불 들고 몇 명 모이면 뭐가 통과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촛불 들고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 점이 4.19하고 촛불 시민혁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4.19 때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모여도 총 맞아 쓰러져 가도 국회가 움직였습니까? 뭐가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청와대까지 당시에 경무대까지 어린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주로. 그날 4월 19일 날 총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은 일반 시민 대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왜? 끄집어내리려고. 근데 우리의 촛불은 뭡니까?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검을 도입하도록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압력을 가해서 새누리당까지 60명 이상 찬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헌법소추안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까지도 달려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보면은 국민의 힘, 시민의 힘, 촛불을 든 시민의 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스템을 작동 안 되는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까지도 시스템에 의해서 꼼짝없이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재판까지도 지금 그 시스템과 절차에 의해서 발표해지고 물러간 대통령 자리를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7개월 앞당겨서 조기 선거를 하게끔 만든 것도 모든 것이 다 법과 질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촛불은 지금은 이제 촛불이 흩어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촛불은 꺼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경험, 지난해 겨울에 겪었던 이 경험, 이 수백만 명이, 1000만 명이 넘는 연인은 1600만 명이 참여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촛불 들고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TV를 보면서 마음으로 같이 했던
더 많은 사람들. 이 집단 경험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집단 경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30년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0대 참여한 사람들은 한 50, 60까지도 이 경험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또 다른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또 만일 우리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국민이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되겠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될 때는 다시금 촛불 들고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집단적 경험과 집단적 성취의 토대 위에 우리는 서 있다는 점에서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촛불에서의 또 교훈을 더 우리 사회가 더 개혁되는 방향으로 실현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굳이 촛불을 들고 나가지 않더라도 최후의 보루로서 최후의 카드로서 촛불은 마음속에 있지만 촛불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모순이 타파되고 제대로 작동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 들고 나갔던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정과 요구는 어떠한 것이었나, 그리고 무엇이 실현되었고 무엇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촛불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는 아주 지금도 기억할 만한 그런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지난 1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린 해마다 열리는 행사입니다만 다보스 포럼이라고 처음에 출발은 뭐 선진국들의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탐색을 위한 포럼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큰 기구로 발전했는데 1월 달이면은 특검이 출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면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로 계속 재판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 전국 방방곳곳의 광장에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계속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옥스팜이라는 그런 이제 이 빈곤 퇴치 세계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한국의 촛불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촛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저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 그것이 만들어낸 경제적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촛불 이르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르면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특히 그 정유라라는 우리는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 나이도 좀 젊은 그 인물로부터는 많은 분들이 그 페이스북에 실린 글을 보고 격분하기도 했었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억울하면 뭐 부모 잘 만나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더 커졌다는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인물들만이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이 인물들만으로서 그렇게 큰 사태가 벌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실은 이 인물들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들이 그 공부 제대로 안 하고도 대학 가고 시험 안 보고도 성적을 받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대통령 아무런 어떤 직책도 없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대통령하고 뭐 친하다는,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관계 하나만 가지고서 이 국가를 주무르다시피 하는 그런 변칙, 특권, 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일회적인
정유라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면,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었다면, 부모 잘 만나면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는 사회가 아니었다면, 근데 정유라가 그런 얘기 했다면 그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그냥 철없는 애의 헛소리로 치부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화를 냈습니까? 정유라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탄스럽게도 그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실은 그 광장에 특히 11월 12일 날 100만 명이 처음 모인 날, 그날 광장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팻말은 두 종류로 기억됩니다. 하나는 박근혜 퇴진, 또 하나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박근혜 퇴진은 지금 실현됐죠? 뭐 다시 또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 꿈에도 안 나타나겠죠? 예, 그런 꿈도 안 꾸어지겠죠? 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나라냐라는 그 물음에 우리 사회는 다 답을 했습니까?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 이런 게 나라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물론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소중한 성과도 얻었습니다만은, 정권교체는 잘된 일이지만 정권교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 이 과정이 촛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촛불은 안 끝났다. 촛불은 살아있고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촛불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상 합의한 그 우리 사회의 변화는 이제 막 첫 번째 단추를 꿰매고 전진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난 날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 평가가 우리의 해결 과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로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는 저는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얘기를 하니까 누구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보복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풀이되는 상황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덮자는 얘기입니다. 정치보복은 정치보복을 해야 된다. 정치보복의 일상화,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치보복은 나쁜 일이니까 덮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이 간첩은 안 잡고 국민들을 간첩으로 만들거나 간첩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는 일이 드러난 걸 갖다가 덮어야 됩니까? 덮어서 앞으로도 그런 일 계속해서 하도록 보장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군,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까지 동원해 가지고 군이 뭐 하는 조직입니까? 군은 북한 때문에, 우리 군사적인 어떤 국방 때문에 존재하는 집단 아닙니까? 근데 군이 국민을 향해서 공작을 벌이면 그게 더 이상 군입니까? 그런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덮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적폐청산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는 국정원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20년 전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원 해체하겠다, 안기부 해체하겠다, 순수 대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예비 경선까지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 같은 사람도 국정 안기부 해체, 안기부를 해외 정보기관으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게 자신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20년째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 원장을 지냈던 3명이 다 연관이 돼 있어. 다 구속감이에요. 이 사람들 봐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역 대통령이 한 명 감옥에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즐겁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잘 들어가 있다, 기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납니다. 생각만 해도 대외적으로는 창피한 일인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는 것이고 영 마음이 불편하죠. 하지만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죠. 전직 대통령 중에서 살아있는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그 4명 중에서 2명은 감옥 갔다 왔습니다. 1명은 감옥에 있습니다. 1명은 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해외 뉴스를 보니까 카터 대통령,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오바마, 이 4명의 클린턴, 이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무슨 자선 기부 행사를 하는데 깜짝 출연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그분하고 사이가 좀 안 좋지만은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러워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국민들 앞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가지고 또 마지막까지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 현역 대통령까지 나타나가지고 서로 파한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4명이 2명은 갔다 왔고 1명은 가 있고 1명은 갈 것 같은,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창피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삼성그룹하고 뭐 각별한 돈독한 관계에 이제 오랫동안 있습니다만은, 이재용 씨가 구속되는 걸 보고 저는 참 착잡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다, 갈놈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비극 아닙니까? 그래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총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감옥에 쑥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자주 있어도 될 일입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만일 이재용의,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그 아버지였던 이병철 선대 회장, 그분들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저질렀던 검찰로부터 기소된 죄목보다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정에도 섰던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고. 근데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단 하루도 깜빵에 가지 않았어요. 소망망이 처벌받은 거예요. 봐준 거죠. 만일에 이병철 회장이 혹은 이건희 회장이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그 손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엄격하게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을 갖고 그 대단한 경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나 감옥 가도 좋아. 길거리 불량배처럼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감옥 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조심했겠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손자가 대신 간 거예요. 근데 그 손자마저도 봐주고 안 가면 아직도 지금 1심만 끝났을 따름이에요. 1심에서 그 법원에서 선고된 죄목과 형량을 보면 2심도 안심할 수 없어요.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을 이번에 받았어요. 만일에 2심에 나오거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은 역시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법으로부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는 자주 와서도 안 되고 자주 올 수도 없는 소중한 기회라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오기 힘든 기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강을 바로 잡는 그런 일의 진행이 있어야 되고 법의 집행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적폐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과제는 뭐냐? 경제민주화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이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살지 않느냐? 박정희 덕분에 이렇게 경제도 성장하고 잘 살지 않느냐? 외형적으로 우리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20년 전 혹은 30년 전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사람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몸집에서 거의 성인이 다 된 대학교 한 4학년 몸집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리의 GDP가 그렇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무역 합계 수지가 그렇습니다. 수출 플러스 수입한 무역 총거래량이 그렇습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12번째, 13번째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25번째인 나라가 경제 규모는 12번째이면 꽤 잘 나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 몸집은 커졌는데 건강진단은 오히려 초등학교 몸집 때보다 지금 훨씬 후퇴했습니다. 왜 건강이 나빠졌느냐? 바로 사회적 격차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분배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격차는 더 이상 이 격차를 내버려 둔 채 수출을 더하거나 성장을 더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보수 진보의 일치된 판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격차가 좁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 우리는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그래서 2007년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하면은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7위 내지 8위였습니다. 1위는 뭐야? 경제성장이었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경제성장하면 나아질 걸 기대해 오고 살아왔지만 성장해도 나아지지 않더라. 더 힘들어지더라. 격차는 더 벌어지더라.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의 이름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적 어떤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만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불공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문제. 모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수치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물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좀 그게 회원국이라는 이유로다가 좀 어깨에 힘을 주는 국제기구입니다. OECD는 주로의 선진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개 넘는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제 들어갔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이 OECD 들어갈 때도 비화가 있습니다.
OECD 들어가려고 하는데 OECD에서 가입 신청을 갖다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의 법과 제도 중에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뭔데 하니까 왜 공무원 단계권 인정하지 않느냐? 왜 교원 노조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서를 썼습니다. 여러 장. 우선 가입시켜주면 이거 저거 다 고치겠습니다. 각서 썼습니다. 그 각서 OECD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 각서 중에 그 뒤에 약속 지킨 게 있느냐? 있습니다. 뭐냐? 정교조 합법화. 그거 하나 딱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OECD에서 나가라고는 안 하고 있는데 창피한 얘기죠. 그 OECD에서 각 나라 국민들에게 OECD 회원국 42개 나라 각 나라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의 사법제도를 신뢰하느냐? 우리나라가 몇 등으로 나왔겠습니까? 꼴찌로 나왔습니다. 사법제도만 특히 그런 건 아닙니다. 사법제도에서 우리는 27%, OECD 평균은 얼마냐? 48%. 신뢰한다가 사는. 웬만하면 인구의 반은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4분의 1만 믿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믿고 나머지 3명은 안 믿는다 이게. 당신은 당신이 자주 가는 시장의 저울을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럼 그 시장 왜 가냐면 딴 시장 가야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법제도란 게 뭡니까? 저울이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정확하게 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만 꼴찌에서 두 번째. 이런 불신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불공정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학의 만인이 평등한 재판을 받는다. 그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정관예우 변호사 사가지고 유전이면 무죄, 무전이면 유죄, 돈에 따라서 또 누구하고 친하느냐,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강원랜드 보십시오. 500명 뽑는데 500명이 전부 다 부정청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정청탁 안 하면 천년기념물이에요. 멸종위기의 천년기념물이에요. 이게 불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이 만연하게 되면은 누가 룰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안 지키는데 룰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다들 룰을 안 지키면은 그 사회는 뭐로 움직입니까? 법보다는 주먹 이렇게 되는 거죠. 다양한 주먹이 있죠. 돈으로 만든 주먹도 있고 여러 가지 주먹이 있는 거죠. 금색, 은색, 구리색까지 그런 식으로 사회가 움직이면 그 사회는 망가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법원개혁이 중요하게 중요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와 강자, 사회에서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약자의 편을 좀 더 들어줘야 그나마 균형을 맞출 텐데 편을 들어주기는 그냥 강자 위주로 법 집행을 해버리는 그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봤던 것입니다. C4U에서 7명의 점주가 한 해에 그냥 다 자살하는 그런 사태. 그게 다 뭡니까? 갑과 을의 어떤 불공정 계약 때문입니다. 농심, 우리가 아는 어떤 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기업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태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은 뭡니까? 노사 불공정입니다. 노사 불공정. 노사가 대등하게 균형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자, 경제 시장의 강자인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 누적이 되어 오고 축적이 되어 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단순히 복지만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습니다. 근데 집단에게는, 공동체에게는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는 게 아니라 생산이 있으면 분배가 있습니다. 분배의 결과를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게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으로서는 분배가 있는 것인데 이 분배에는 대개의 현대 사회는 두 번의 분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분배. 첫 번째 분배가 일터에서 생산한 결과를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월급 받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은행에서 이자 주는 것도 일종의 분배입니다. 이 분배가 있고 이 분배에서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분배가 있습니다. 1차 분배의 결과가 워낙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두 번째 한 번 더 분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근데 복지는 재원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분배는 정부가 났습니다. 첫 번째 분배는 정부가 안 났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배, 사회적 분배, 이 재분배에는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자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쓰는 그런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특히 지난 30년 동안 깊어졌던 문제는 뭐냐? 이 두 분배가 복지는 워낙에 복지 안 하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되도록이면 세금 덜 걷고 복지 덜 하자. 서로 모른 척하고 살자. 당신이 뭘 먹든 굶든 배고프든 목마르든 관계없이 각자 도생하자. 이 방법으로 살아온.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GDP 중에서 같이 쓰는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28%. 전체 GDP 중에서 함께 쓰려고 떼어놓는 몫이 28%인 나라예요. 미국, 일본 다 30%는 넘습니다. 프랑스 51%. 놀랍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나 낮은 나라인데도 왜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제일 비싸고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느냐. 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GDP의 51%를 나눠서 가집니다. 가장 많이 나눠 갖는 나라 스웨덴 57%. 우리는 28%. 이게 나누기도 적게 나누는 나라입니다만은 그래서 복지 수준이 낮은, 그래서 우리의 GDP 규모에 비해서도 세계 평균 수준에 가려면 복지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것은 굉장한 많은 이 파열음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지금 늘려나가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게 복지라면은 이 복지만 분배가 아니라 1차 분배의 과정, 1차 분배는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들끼리 나누는데 이 나누는 주체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인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10%. 그러니까 나머지 90%의 직장인들은 노동조합 없이 분배에 참여해야 되는, 즉 개인이 회사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고용 문제, 고용 형태 문제, 근로조건 문제, 임금 문제에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런 배경이 비정규직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는 왜 비정규직이 이렇게 안 늘어났느냐? 아니면 왜 못 늘어났느냐? 그걸 막는 강력한 장벽들이 있는 거죠. 미리.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확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비정규직 늘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그냥 다 비정규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복지를 갖다가 늘려나가는, 근데 한꺼번에 다 모든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뭐로 할 것인가, 뭐 의료, 교육, 의료, 주택으로 할 건지, 의료, 교육, 주택으로 할 건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고통받는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복지정책의 확대. 우리는 특히나 최근 20년간, 특히나 IMF 이후 20년 사이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 격차의 최대 희생자는 사실 노인입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청년입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지내지만 노인들은 20년 전의 노인보다 왜 20년 후의 노인이 더 힘든가?
그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처지가 20년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졌고 노인 복지는 크게 늘지 않았고, 그래서 전체 노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절반이 정부 통계로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노인 자살률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 20년 사이에 세계 1위를 안 벗어나고 있는, 세계 1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 그 배경은 노인 자살의 사유의 80%는 경제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의 30년은 경제민주화의 30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를 놓고서 경제민주화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어떤 속도로 할 것인지, 어떤 폭으로 할 것인지를 가지고 보수, 진보 다 입장이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영국 보수당 보십시오. 영국 보수당은 무슨 영국의 복지를 갖다가 반대해온 당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복지를 확대하는데 가장 큰 공헌이 있는 세력을 꼽으라면 거기에는 노동당은 물론이고 보수당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의료에 가까운 영국의 의료 보장 체계를 지금까지 폐기하지 않고 견지해온 공로의 절반은 저는 영국 보수당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신자유주의 투사라고 얘기했던, 그 천병이라고 얘기했던 대처도 의료 보장 체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영국 보수당의 정권,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보다 한 보름 후에 치러진 그 영국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이 표심을 얻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내건 공약이 뭡니까? 대학 무상교육입니다. 대학 무상. 노동당이 내건 게 아니라 보수당이 내걸었습니다. 복지를 가지고도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다만 보수당다운 철학과 노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복지 반대하는 게 보수다? 그건 대한민국 보수에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지난 30년이 부족하나마 절차적으로 제도적인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그래도 선거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실현했다면은 향후 30년은 경제민주화 없이 정치민주화도 없다. 경제민주화의 30년이 돼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진복지국가 대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촛불의 과제, 촛불의 염원이 바로 그거다. 촛불의 염원은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첫 정권의 독점물은 아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얻은 정치 세력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평가를 받겠지만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세력에 의해서라도 그 목표는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촛불의 염원을 제대로 실현하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나아갈 때 한국 사회 발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자면은 이 경제 민주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도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 과제는 그래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 개혁이다. 사실 2002년인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떼기 기억나십니까? 차떼기. 재벌들로부터 예를 들면은 당시에 삼성그룹이 아마 한 300억 정도 실토한 것만 안 들킨 거 말고 들킨 것만 300억 정도 뭐 다른 그룹은 100억 뭐 이렇게 해서 그 거대한 돈을 다 현찰로 해가지고 주고받는데 누가 주로이 한나라당이 주고받는데 그게 부피가 너무 크니까 5만 원짜리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냥 조그마한 소형 트럭에 실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냥 차 키를 건네주는
돈을 다 주려면 무거우니까, 눈에 띄니까 차 키를 그냥 건네주는, 그래서 차떼기라는 별명이 생긴 그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사무총장도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때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의도에 있던 11층짜리 당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당사인데 자기들이 면목이 없다, 차떼기 했으니까 당사를 정부에 바쳤습니다. 국민에게 헌납한 겁니다. 천안에 있는 연수원 헌납했습니다. 전국 17군데에 있는 당사, 지역 당사, 광역시도당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간판만 뗐습니다. 그 간판 들고 비장하게 컨테이너 2개로 만들어진 당사로 갔습니다. 난방도 안 되던 때였습니다. 1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다시 일궜습니다. 그때 그 사건하고 지금 사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큽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은 차떼기 사건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홍모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당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산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 박근혜식으로 다시 한다고 치면 이 당은 공중에 그냥 불살라가지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배 새로 할까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들이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법대로 법부터 먼저 바꾸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이 답인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정의당부터 달라지는 거죠. 지금 선거제도는 대단히 위험한 선거제도입니다. 최근에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국회 개헌특위위원입니다. 당의 또 개헌특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개헌 필요합니다. 오늘 뭐 개헌에 대해서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선거법 개정이다. 왜? 개헌 가지고 지금 개헌은 크게 지금 세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을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 이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방향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적을 겁니다. 정치권의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권력구조를 지금 국회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국회를 더 권한을 강화하면 문제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정의당이 작년에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지지받은 지지율은 얼마냐? 정당 투표율 7.3%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가 뭡니까?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국민을 대변하라. 얼만큼 정의당은 7.3%만큼 대변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의 의석은 몇 석입니까? 6석이에요. 6석이면 300석 중에 6석이면 2%예요. 7.3%를 대변하라고 위임받았는데 실제로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2%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730g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200g밖에 없어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530g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놈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도 7.3%를 얻었는데 2%를 대변하면은 얻은 표의 3분의 1도 대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민심의 왜곡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 권력의 80%를 가진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때 그 총리를 실세 총리를 뽑을 때 분권형
총리를 뽑을 때 정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표는 얼마냐? 2% 아니에요. 2%. 이거야말로 위험천만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도 개헌 전에 개헌보다 더 앞서서 개헌보다 더 주요하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여기서 확인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개헌의 주요한 여러 과제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정권 한 번, 두 번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촛불 사태까지 겪은 그리고 현역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감옥까지 보내는 그런 이 큰 일을 겪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정치 지형을 민심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헌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양한 어떤 그런 관심사들 이런 걸 보면은 촛불 정신을 가장 잘 이행하는 것은 현재의 민심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낮아서 바꾸거나 무슨 민심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도 적지만 그럴 필요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보십시오. 정의당이 몇 등입니까? 2등은 아니고요, 아직. 예, 3등입니다. 예. 의석은 제일 적은 편인데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정의당 하나만 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면요. 선거제도만 민심 그대로 바꾸면은 자유한국당 저는 장담합니다. 30년 내에 집권 한 번도 못합니다. 30년 내에 제1당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계획이라고 봅니다. 왜 국민들이 투표한 그 다음 날부터 정치를 불신하는가? 우리나라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민이 안 뽑은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이 안 뽑고 그냥 면접으로 통과시킨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다 국민이 뽑았잖아요. 근데 뽑은 그 다음 날부터 왜 정치 불신, 손가락을 자르느니 마느니 국민들의 마음대로 민심 그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민심 그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왜 부산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54%밖에 안 되는데 왜 그 당은 부산 전체 의석 19석 중에 90%를 차지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 선거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 마음 있는 그대로가 반영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선거제도는 다양합니다. 100 나라가 있으면 99개의 가지의 선거제도가 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민심 그대로 결과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는 점. 우리가 그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굴 위한 선거제도냐?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한 선거제도냐? 그렇지 않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예요. 그러면 국민이 결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만 맡기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정치권이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고집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방식. 뉴질랜드가 그랬고 영국이 몇 년 전에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투표로 결정된 것을 국회로 넘겨서 기술적으로 그냥 입법 좋지만 과정만 밟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촛불 1주년, 촛불은 꺼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촛불은 계속되고 있는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깼을 따름인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많고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걸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5년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그걸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심이 반영되도록 하고 모든 걸 결과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일단 부족한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선거법에서 이제 어떠한 점이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 법안. 예. 일단 선거제도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라고 해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겁니다. 그러면 42%로 당선되면은 58%의 유권자의 뜻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지지 득표율을 가지고서 각 당의 의석을 정하는, 그래서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이 정비례하게 하는 그런 선거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식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벨기에식, 네덜란드식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선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거의 그런 제도에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당제로 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나쁜 결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양당제, 다당제는 그 나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무시하고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서 제 당이 몇 개 있느냐만 가지고서 장단점을 이렇게 거론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자면은 그 양당제를 유지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그리고 영국, 그 외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아마 활동하고 있는 당은 한 6개, 7개 정도 되고요. 7개 정도 되고 선관위에 등록된 데는 한 15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보통 나라들은, 우리나라 인구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들은 활동하는 당, 왕성하게 활동하는 당이 한 16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보통 한 15명씩 나오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알려진 건 2명만 알려지지 기타 등등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서 되게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다원화되면 복잡합니다. 이해 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될수록 정치적 영향이 성숙할수록 다원화된 그런 기계를 갖다가 잘 다루기 때문에 되게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다당제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양당제는 대단히 예외적이다. 미국의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진보정당이 20세기 초반에 크게 꺾여서 다시 회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영국의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국이 정치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우리하고 똑같은 선거제도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3당이 들어설 자리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뭔가 하면 영국의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 대개 보면은 선거에서 10에서 15% 정도, 이번에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똑같은 선거제도 때문에 정의당하고 비슷한 꼴을 당하는 거죠. 선거에서는 10에서 15% 얻는데 실제 의석수는 4 내지 7%, 4 내지 7%밖에 못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국민투표도 몇 해 전에 했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런 선거제도가 소선거구 제도를 갖다가 강제하고 있다. 근데 영국 같은 소선거구 제도를 갖다가 안 쓰고 있는 나라들, 비슷한 나라들,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데는 다 다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어떤 양당제도 어떤 우월한 제도로서 어떤 정착이 됐다. 그건 영국에서는 지금 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큰 어떤 오랜
오래된 이제 뭐 200년 이상 전통을 갖고 있는 현상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건 영국적 예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여성분이 실제로 시민의식이 촛불을 통해서 생성됐다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예, 뭐 그렇게 느끼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다만 저는 좀 다르게 느끼고 있고 그냥 막연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시민들이 왜 왔느냐, 또 뭐 어떤 변화를 바라냐에 대한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느꼈던 것인데요. 물론 촛불이 뭐 완벽했다 그 생각되지도 않고 또 촛불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소에 다 해결했다고 더욱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골기 한 번으로 그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나아가기에는 어느 정도 강력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만큼 많은 변화를 국민의힘으로 직접 정치한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4.19가 그렇고 5.18이 그렇고 저는 이보다 더 큰 성취를 얻은 적은 그 이전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건들 4.19, 5.18, 3.1운동 다 역사적으로 별거 아닌 그냥 일회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만큼의 어떤 사안들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해결한 게 있고 해결 못한 게 있고 시대적 한계상 접근하지 못한 게 있고 접근한 게 있고 또 힘 때문에 해결한 게 있고 해결 못한 게 있죠. 저는 한산교시 왜 못 풀었느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못 풀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힘이 작고 질문하신 분의 힘이 작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힘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바른정당이 몸에 안 좋은 독소를 빼내서 좀 진치가 작아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적 열세를 띠게 된 바른정당과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여전히 수적 열세로 속에 있는 정의당이 얼마나 어느 선까지 전략적으로 연대해서 각각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뭐 일단은 바른정당은 그 새로운 보수를 이제 지향한다라고 그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진보 정치만 평생을 해온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이 뭐 다 진보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럴 현실성은 없는 것이고 또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보수적인 어떤 철학을 갖고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이니까 다만 보수라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는 그건 쓸모없는 오염된 폐기해야 될 보수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그리고 따뜻한 그런 보수 세력이 보수를 대변하길 저는 바라고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의 실험은 워낙에 그 힘이 적고 난관이 많긴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바른정당도 그 유승민 대표라거나 이런 분들의 안보관은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남북 문제에서 그 대결 지향적이고 강경 일변도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보수가 원래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안보관에 경직된 안보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수를 추구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경직된 안보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양당 간의 이제 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도 작고 정의당도 작지만 작다는 공통점 때문에 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른당은 바른당의 길이 있고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는 지난 5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그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5당 대표들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5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각각 공약한 것 중에서 공통되는 것이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공통으로 공약한 것은 각 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까
같이 우선적으로 실현하자.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싸울 게 아니라 싸우는 거는 평생 싸울 수 있으니까 같은 거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자라고 제가 제안했고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날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 아예 만나는 것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빼고서라도 나머지 당이라도 국민들에게 공통으로 약속한 것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좀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라면은 바른정당이 약속한 거, 예를 들면 지방 분권형 개헌 이런 거 다 같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확대도 같은 점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유해정 의원님께서 시정도 나오셔서 한번 갈아가세요. 예, 제일 먼저 드셨네. 예, 제가 한 30초만 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영국 역사 속에서 보수당이 아까 우리는 워낙에 나쁜 보수만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보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제가 사실 권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냐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진보 정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책은 아다치의 엄마는 페미니스트라는 책이고요. 추천자. 예, 이 엄마는 페미니스트라는 제목은 사실은 부제가 더 중요합니다. 부제가 이 책에 원래 쓰여진 이유인데, 부제가 아이를 페미니스트로 키우는 15가지 방법. 예.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이 책을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대통령에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책이 한 9만 부 팔렸는데 선물하고 난 뒤에 40만 부 팔렸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입이 찢어져가지고 저를 이제 그 작가인 조남주 작가와 이제 북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누가 질문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얘기했더니 조남주 작가도 자기도 이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재밌게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앞에 있으면 유리한가요? 강원 아니신 분으로. 예. 자, 세 번째 책은요, 특별한 책인데요. 손바닥 헌법이라는 책입니다. 예. 가슴에 품기 딱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촛불을 거치면서 우리가 헌법을 읽을 때 그 구절구절 하나가 낡은 법 문장이 아니라 아주 살아있는 그런 뜨거운 문장으로 읽히는 그런 책인데, 책이 많네요. 10권입니다. 10명 손 드셔야 되겠네요. 한 번 대표로 나오셔서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고 강원 아닌 분으로. 예. 잡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철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노회찬 의원님께 여기 보시면 우리 의원님 그림을 직접 그렸다. 박수 한번. 같은 분이 그린 거예요? 아니요, 저희 3명이 뛴 거예요. 세 분이 그렸습니다. 그린 중에 한 분. 아,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3장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3장을. 3장 신문지 2장 완성.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인으로 정치가 사람들에게 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국회 맨 바닥의 차가움을 경험해 보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정의당 선거표위원회 일조. 한번 누워볼까요? 네.